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주말 동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의 혐한 방송 내용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진짜 센 분들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과 안보 이슈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비롯한 청문회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뉴스 FM 56분 날씨와 교통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아직 도로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데 모쪼록 안전하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화장품 회사가 또 혐한 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 진출했는데 민심을 못 읽고 있네요. 이제 한 일본계 화장품 업체가 일단 망언으로 파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본 화장품 기업인 DHC의 자회사입니다. DHC 텔레비전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최근 험한 발언이 담긴 이 뉴스 콘텐츠를 내보낸 겁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한 한 극우 인사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출연자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예술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이제 이 말까지 했는데요. 또 한 출연자는 이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을 좀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한문을 문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즉 일본인에 의해서 한글이 만들어진 것처럼 근거 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DHC 텔레비전이 보니까 이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전부터도 한국을 비하하는 방송을 줄곧 해왔던 채널인데요. 한국을 곤란한 이웃이라고 칭하면서 진용공부터 방탄소년단 우길기 티셔츠 문제까지 낱낱이 특집으로 다뤘던 그런 매체입니다. 아주 그냥 한국을 괴롭히면서 먹고 사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예술성이 없다 그러면서 뭔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거라든가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한글이 있게 됐다라든가 이런 가짜뉴스를 마음대로 말해도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거 제재가 안 되나 보죠? 여기에 이 요시아키라는 회장이 극우 혐한 기업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DHC는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화장품, 다이어트 기능식품 등을 주로 판매해 왔고요. 예. 지난해 연매출만 99억 원, 100억 원대 육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매운동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혐한 방송까지 해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에서는 아예 일본으로 추방해야 한다라는 캠페인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이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 이 DHC의 혐한 방송과 관련해서 늘 이래왔기 때문에 이젠 별로 새롭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요시아키 회장은 이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도 하찮은 제일 한국인이 놀라운 숫자가 일본에 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을 올려서 이제 극우 논란을 일으켰던 바가 있고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역시 불매운동으로 DHC를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일본계에 이제 한국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네. 굉장히 그 파장이 섞인 얘기를 하면서 이 DHC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참 뭐라 할까요? 오뚜기 같다 그럴까요? 그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벨기에에서 일부 반도체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일본에서도 조금 뭔가 불안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 1, 2위 고객을 놓칠 위기에 처했죠. 재빠르게 이제 이 내수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탈일본화 시도하고 있는 게 조금은 꺼림칙한 모양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벨기에에서 일부 핵심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라고 일본 경제 전문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네. 이 매체는 이 삼성 간부 출신의 이 한양대 박재근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로부터 이 포토레지스트 관광액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1차 수출 규제가 가한 이후 규제 대상이 된 3개 이 품목 가운데 첫 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이기도 하죠. 네. 이 매체는 벨기에 공급업체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기업 JSR과 그리고 벨기에 연구센터 IMEC라는 업체가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합작사의 최대 주주가 JSR의 벨기에 자회사인 JSR 마이크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일본 밖에서 대체재를 찾으니까 일부 일본 기업들도 해외에서 생산한 제3국 제품을 동원해서 한국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공급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객 지키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 기업하고 뭐 외국의 기업이 서로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에서 물건을 산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나 보죠? 일본 수출 규제랑 영향이 없나요? 아니야. 외국 기업이 합작한 합작사까지 이제 수출 규제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WTO 제소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율하고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구매력이 2023년도에는 일본을 추월할 거다 이런 보고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이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각종 데이터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4년 후 우리나라의 국민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기준 오늘 GDP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7,542달러.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해서 31위인 일본을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후면 판세가 역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GDP는 한국이 41,362달러, 일본이 41,253달러로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구매력 기준 GDP가 뭐냐? 이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서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같은 1달러로 물건을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이제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IMF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앞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강제징용이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쯤에서 빨리 발목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번 일을 벌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정치 강대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진짜 강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한 분은 안 오셨네요. 여의도 촌철살인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바른생활 사나이 판사 출신답게 시간도 잘 지키시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조금 교통카드가 안 아마 좋죠. 의정부에서 오시느라고 좀. 지금 우리공화당의 홍문정 공동대표님은 이제 금방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우선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얘기 나누다가 혹시 네네. 전화 연결되면 네. 전화 연결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보 이슈가 사실은 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로 연일 남측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뭐 계속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왜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는지, 특히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겠다는 건지 뭘까요, 도대체 속내가? 글쎄 일단 북한의 이러한 북한도 일종의 군사 훈련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 언론에 이제 가장 많이 대서특필되는 것은 7차례에 걸친 발사체, 그 중에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면, 지금 남북 간에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북미 간에 2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난 판문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3국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에서 북은 적대 행위를 일치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북에서 로켓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북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반영이 일종의 우리 쪽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규모가 축소된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었던 독수리 훈련 같은 건 없어졌고,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소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하는 현재 이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북은 뭐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은 뭐 솔직히 이제 흥분하고 있는 거고, 예.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이 지금 7차례에 걸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건 로켓 아니냐, 물론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로켓이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트럼프하고 북미 간에는 이제 대화가 시작이 곧 될 겁니다. 아마 20일경에 한미 훈련이 끝나면 곧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북 입장에서는 당장 대화 상대가 될 미국 같아는 이제 볼면소리를 못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측에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산 넘고 강 건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큰 줄기에서는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름다운 친서 이런 얘기를 또 네.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도 하면서요. 예. 우리도 한미 연합훈련하는 군사훈련 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느낌상? 과거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이 내놓은 촌평들은 북침 전쟁이다. 예. 이런 북침 전쟁 소동을 벌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네. 조금 비아냥거리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이제 뭐 이런 표현들 썼고, 동시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좀 변명과 해명을 제대로라도 좀 했으면 또 한국과의 남한과의 접촉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네. 않다. 이런 약간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결국은 남북미 3국 간에는 북미 회담이 진전되지 않고서는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엔 결의와 유엔 제재 결의와 미국에 의한 제재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가장 북한으로서는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는 뭐 피할 수 없는 대화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국 패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북한이 워낙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해 오면서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가 뭐 일상화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놀랍지는 않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봐주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할 말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말로써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기분 나쁘죠. 솔직한 네, 얘기로 네. 비아냥거리는 거 북한 외무성에 무슨 뭐 권모 국장, 미국 국장이 하는 표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말로써 얼마든지 뭐 강하게 받아칠 수야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건너야 될 산을 건너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말풍선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총 6차례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한 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나머지 2, 3, 4, 5는 다, 4번은 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과 소위 중장거리 미사일 그 ICBM에 준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들이 발사됐는데 그때 얼마나 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결국은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말을 갚는다. 그것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나 문제를 푸는 데는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말해가지고 서로 네,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타임은 아니다 예.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말로써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우리의 이 깊은 뜻을 또 야당은 잘 모르고 왜 그래도 신중 모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야당의 목소리로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추가 발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밀려서 그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을 거냐. 당신들이 잘 못한다. 이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올 연말까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주어진 그 소위 그 타임테이블 예, 예. 시간표는 올 연말까지거든요. 올 네. 연말까지 큰 줄기에서 북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비핵화의 그 로드맵 네. 그리고 비핵화의 결론에 대한 어떤 그 합의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 그리고 북미 수교랄까 북미 어떤 그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 결론 큰 결론에 어떤 방식으로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예. 뭐 야당 입장에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현재는 자그마한 도랑도 건너야 되고 야산도 건너야 되고 또 경우에 따른 큰 산도 나올 건데 그렇게 묵묵히 참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 한번 좀 기회를 좀 한번 달라.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대국민 사과를 입장 표명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의 형식이 뭐가 돼야 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북한이 저렇게 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이 쏘기는 많이 쏴요, 요즘에. 네, 너무 많이 쏘죠. 쏘기는 많이 쏘고 확실히 선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보다는 많이 쏘는데 또 뭐 상당히 무기도 재래식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일종의 그 북한 내부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뭐 대국민 사과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 작년 1월 달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정말 전쟁 일보 직전의 그 위기, 북한의 핵실험과 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 상황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현재의 국면이 다소 시끄럽긴 하지나 현재의 국면이 좀 나아진 건 틀림없다. 그러나 저는 8월 한 20일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시점에서는 또 확실한 변화를 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
네. 지금 2818 쓰시는 분은요. 저는 트럼프보다 우리 대통령을 무참히 조롱한 김정은한테 더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북한 외무성 발표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3359 쓰시는 분은 북한에게 당하지만 말고 할 소리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 소리겠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미사일을 쐈고 더 위기 국면은 과거에도 더 심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네. 개각 관련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강경화 정경도 외교안보 라인이 야당의 교체 압박 속에서도 유임이 결정되고 또 한일 관계가 이제 뭐 문제인기도 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까지 막 너무 난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유임이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남은 두 분들 앞으로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정경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요구들이 빗발쳤는데 그렇죠.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지금 갈등 요소랄까, 위기 요소들이 꽤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국방부 장관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바꾸라는 요구는 좀 말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누굽니까? 일본의 그 친구 이름 뭐죠? 무례한 친구. 고노.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데, 고노 회상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차게 하고 또 아세안 관련 회의에 가서, 관련국들에게 지금 일본의 대한 무역 보복이 결코 국제 평화주의나 자유무역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하고 나름 표를 획득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경질 요구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개각 관련해서 여당의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 계시는 우리 공화당 홍문정 의원님하고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시죠 지금? 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예, 우리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네네. 방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네, 점수도 다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하고의 관계를 솔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네.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일들 또 북한에서 지금 한미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가 아마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NSA 회의한다 그래도 대통령 참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는 북한과 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대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런 일들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들을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뭔가는 더 이렇게 도발을 좀 해야 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일본에 관해서도 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를 최소한 또 용인했다거나 아니면 북한하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한 나름대로의 소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지금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 실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각을 하는데 어차피 여러 장관들을 바꾸는데 왜 이분들을 안 바꾸냐? 네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마 청와대가 됐거나 아니면 외교나 국방을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무슨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외교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실제 하는 일은 없는데 혹시 이제 이게 그 북한하고 짜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세요. 박범계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고 친다면은 이제 북한하고 잘 소통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뭐 그렇게 되면 거의 정말 말 그대로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짜고 칠 정도로 소통이 북한 정권하고 잘 된다면. 근데 지금 홍문종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뭐 불바다 매일 북쪽에서 불이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한일에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치 북한과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대항하고 미국과 대항하고 하는 거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만약에 아무 그 공조나 소통 없이 아니면 묵인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나 그 편안하고 또 관심도 어떤 면에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북한과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조가 잘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한미일 공조도 빼고 또 한미 공조도 빼고 뭐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연합 연습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무슨 말을 써도 안 된다. 무슨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일개 국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훈수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북한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여당에서 좀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균형 외교 어느 쪽도 완전히 진짜 엎어지는 그런 외교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아까 홍문정 의원님 잘 지적했듯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남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한데 왜 그거 안 하느냐. 그런 취지의 이제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북 제재 결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 의원님은 미일 그리고 남북 이렇게 편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균형을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래서 평화 경제로 나가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그래도 고려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 재개를 쉽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050 쓰시는 분께서요, 홍무정 의원님한테 여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한당은 북한과 그렇게 짜고 미사일 쏘고 그랬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자한당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한국당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뭐 짜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제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라는 분이 결국은 이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미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과연 한미동맹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 역할에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더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화 연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이랑은 여기서 전화 연결은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그 박범계 의원님한테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9142 쓰시는 분께서 북한은 무기로 도발하고 일본은 경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나 보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저는 국방 안보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한국 전쟁 이후로 얼마나 그 이후로도 냉전 체제가 유지됐고 얼마나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안보적 위협을 가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차례의 그러한 발사체는 분명히 도발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9.19 군사합의의 위배 소지가 큽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뿐더러 일본에 의한 경제 보복은 이미 다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0507 쓰시는 분께서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도 작년 연말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고 또 북한도 이번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럼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시간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여기 좀 쓴소리인 것 같은데. 네, 쓴소리 할 만합니다만 현재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을 놓고 볼 때 지금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적어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들은 매우 줄어든 건 우리 질문하신 분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랑도 나타나고 강도 나타나고 산도 나타나지만 예. 그러나 결국은 평화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저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3부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유력한 주미대사 후보였던 문정인 특보 갑작스레 주미대사직을 고사한 것과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문정인 특보가 임명되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를 출입하는 외신 기자가 밝힌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문정인 특보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재은사시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요. 제가 모시고 미국의 워싱턴도 간 적이 있고 중국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소위 이제 외국의 외교가 특히 미국에서도 이분의 좀 인정해주고 있는 소위 먹어주는 거 대단한 진짜 그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네. 반미 아닙니다. 절대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미국 학자들 좋아해 또 미국의 관료들 굉장히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고 특히 한국 대사를 지냈던 버시바우 대사 같은 분하고는 굉장히 제가 친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미국 반대로 임명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정인 특보님하고 통화해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사 쪽에 좀 무게가 더 있었던 거고요. 또 외교안보 특보라는 게 미국 쪽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보도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국 대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바꿔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역할만 합니까?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미국 관심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없는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 지금 하셨고요. 아마도 이제 갑작스럽게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혼자 박범계 하니까 의원 꽤 기네요.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공화당의 홍문정 의원께서 빗속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두 분 모시고 뜨거운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하고 우리 여의도 촌철살인 얘기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홍문정 의원님은 못 오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올린 보수통합의 화두가 지난주 내내 야권을 흔들었죠. 러브콜을 보낸 상대가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까지였다. 그래서 보수통합의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은 또 필연적으로 일종의 이제 반대 극부적인 진보 통합 그런 것을 필연적으로 또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년 총선까지 결국은 현재의 정치 구조
정당 체제로 힘들다. 네네. 총선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통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체제로 가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은 저 통합의 얘기, 연대의 얘기는 지금 트랙에 태워놓은 패스트트랙 그 소위 그 선거법 선거개혁 문제와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편을 먹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저지시킬 것이냐의 전선이라고 보고요. 첫째는. 네. 두 번째는 과연 내년 총선에서 아직 우리 국민들이 60%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은데 과연 도로 침박. 네. 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총선에 유리한 거냐, 라는 그런 두 번째 관점. 그 두 번째 관점을 놓고 볼 때, 소위 결과적으로 아주 소통합이 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수 쪽의 일부 연대와 통합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빅 텐트는 실상은 쉽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좀 신기한 게 실질적으로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 의리 지역구거든요. 예, 대구에서만 계속해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네. 나경원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서 출마하라 그러면은 대구를 버리라는 건가요? 대체로 이제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는 우리 홍문영 의원님 오셨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비교적 인기가 있는데도 네. 대구 쪽에서 본인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꽤 있죠. 네네.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속뜻은 전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지금 홍무정 의원님 막 바람을 가르며 들어오셨는데요. 막 물기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처음이래. 예, 정말 생방송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 말씀 아까 이제 전화를 들으셨지만 지금 나누는 내용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러브글 보낸 걸 얘기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질문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예,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계속 당선이 되었어도 되었어도 지금은 대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네. 이제 만약에 당을 합친다면 비례대표 1, 2번으로 전국 선거를 주도하면은 유승민 대표가 대구에서는 떨어질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좀 이른바 진보적인 보수라고 본인들이 그렇죠. 얘기하는 그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서울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비례대표를 권유하기도 하고 했다는 소문들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럼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황교안 대표랑 다 얘기가 된 걸까요? 지금 그 두 분이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황 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친박 핵심이신 지금 홍문정 의원님 오셨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도로 침박당으로는 수도권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을 지금 홍문정 의원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인기 없는 유승민 의원님이 수도권에서는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일종의 모순 관계잖아요. 네. 사실 오늘 홍문정 의원님 모시고 정말 엄청나게 좀 세게 한번 얘기가 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우리공화당 홍문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